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네. 자, 여러분들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조선이 큰 전쟁, 이제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리고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문제 뭐 중간중간에 뭐 좀 있었겠지만, 뭐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전쟁 이런 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200년 되고 나서 1592년 전쟁이 터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임진왜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부산에 이제 상륙을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부산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그냥 조공하러 오는 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무슨 조공하는 배가 그렇게 많이 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상황 파악은 안 되는 거였는데 바로 신식무기인 조총을 앞세워서 부산에 상륙을 했고 그냥 바로 그냥 함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향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래성입니다. 그 위쪽, 부산진 그 위쪽이거든요. 그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송상헌, 동래부사 송상헌이란 인물이에요. 송상헌이란 인물인데, 정말 그 동래성 싸움은 이 송상헌뿐만 아니라 정말 그 동래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워왔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워낙 적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상황이어서 중과부적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동래성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화로 남아 있는 걸 보면요, 막 부녀자들도요, 막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와 날르고 그 기와 또 전달해주고 막 던져내고 정말 그 또 이 당시 어떤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막 일본 군인들한테 막 호통하면서 정말 끝까지 남녀노소 계층 불문 모두들 다 일본에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록화가 남아 있습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들 그 부산 그 동래성 근처에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팠잖아요. 땅을 팠는데 그때 동래성 전투에서 돌아가셨던 그 분들의 그 유골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거기를 다 함락하고 나서 다 죽인 다음에 그냥 막 거기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현재 발굴 작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송상헌 동래부사 동래성 전투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일본은요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술이었냐면 육지로 올라가고 그 육지를 이 수군이 있잖아요. 수군이 물자를 보급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륙 양면 작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전술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육지 쪽으로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다 쪽에서 그 물자고 보급을 해줘야 되는 바다 쪽에서 수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 막혔을까요? 바로 이순신입니다. 네, 이순신이 이 바닷길을 딱 잡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순신의 첫 번째 싸움, 여기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은 바로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옥포해전. 네, 옥포해전부터 출발해서 정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정말 그 23전 23승의 신화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이런 분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를 해. 그럼 시험 준비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00점을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100점 맞을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 관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치밀하게 한 번 싸울 때마다 정말 치밀한 전술과 전략을 완벽하게 꾸려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23전 23승의 그 신화를 써내려 가셨는데 옥포해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하면 또 이 싸움을 잊을 수가 없죠. 바로 한산대첩. 이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한산대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등장했던 그 전술 있잖아요. 그 전술이 뭐였냐면 바로 하깃진.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본 배하고 부딪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더 위력적인 화포가 있어요. 배와 배의 어떤 그 사정거리, 즉 이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요 조총을 아무리 쏴도 배에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포는 그냥 가죠. 그냥 때리죠. 그냥 때리면서 구멍을 펑펑 내면서 꼬르륵 가라앉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절대 배를 같이 붙이지 않습니다. 예, 막 붙여가지고 막 칼싸움하면서 야야야 이겼다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항상 이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그 바다를 보면 넓은 진짜 운동장과 같은 넓은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사정거리 딱 두고요 포 때리는 거예요. 포 때리는 거. 거북선을 한번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북선을 통해서 적진을 막 분열시킨 다음에 정신이 없겠죠. 거기다 포 때리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이 하깃진 뭐냐면 하기 날개처럼 쫙 폈다가 좁혔다가 빠바박 때리면 좁혔다가 또 쫙 펼쳤다가 또 빠바박 때리면 좁혔다가 와 정신이 하나 없죠. 일본으로서는 뭐 그냥 이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잘한 건 뭐냐면 육박전이에요. 왜냐면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칼싸움을 잘해요.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붙으려면 그냥 도망가고 그냥 포만 날라오고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 부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라고 하는 판옥선 그리고 거북선. 판옥선에다가 지붕을 덮은 게 바로 거북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거북선은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막 그 적진을 막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포 빵빵빵빵 쏘면서 그냥 정신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옥선을 가지고 멀리서 포를 빵빵 때리는 것이죠. 대승을 거둔 게 바로 이 한산 대첩이었다. 정말 이 바닷길이 정말 여기가 뚫렸으면 그 다음은 뭐 상상도 하기 싫을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육지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육지에서도 이게 참 일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육지에서도.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의병들입니다. 의병들. 일본 사람들은 너무 얘네들은 도대체 뭐니?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그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싸우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전술에는 없어요. 이게 일본 싸움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막 스님들도 등장을 하고 막 백성들 등장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치고 빠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의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분들이 있다면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선후 관계라기보다는 의병은 뭐 이미 임전이 터지고 나자마자 바로 출발했다는 관이 아닌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곽재우. 곽재우 하면 여러분들 그 별명이 뭐예요? 붉은 옷을 쫙 입고 말을 타렸던 그죠? 홍위 장군 곽재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이제 조헌 같은 분. 이 곽재우는 주로 이 경상도 지역의 의병이라면 이 조헌 같은 경우는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이 조헌은 특히 이제 조헌과 그의 의병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700의총. 700의총. 네. 700명하고요. 무려 15,000명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정말 이분들 정말 단 한 분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셨어요. 진짜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정말 당황할 정도로 도대체 얘들 뭐니? 근데 자꾸 이렇게 죽으려고 싸우니? 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일본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임진왜란에서도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재우, 조원 이런 어떤 의병들의 어떤 그 활동들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큰 전투에서 하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진도에 지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김시민이란 분이에요. 김시민. 이 김시민의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면 바로 진주대첩, 진주성 싸움, 진주대첩. 이것도 진짜 엄청났죠. 그러니까 조선 병력이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 병력이 3만 명이에요. 그 3만 명의 어떤 병력이 그 진주성을 에워싸고 계속 압박해 들어오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냅니다. 지켜내요. 와, 진짜 정말 이 김시민과 한번 그 진주 관민들이 정말 이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왜냐면 그 앞에 이제 이 강도 흐르고요. 뒤쪽에 이제 해자를 메꿔가지고 그러니까 성도 좀 쌓아놓고 사실 진주성이 쉽게 함락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지형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 진주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냈던 어떤 그런 모습들 대단한 전투입니다. 결국은 이 진주성을 지켜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는데 또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의병이라든지 이런 진정 싸움에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과정 속에 드디어 이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요. 예. 당시 그 임금 선조는 지금 사실은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개성에서, 평양에서, 심지어 의주까지, 심지어 명나라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임금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 이런 모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나라가 들어와요. 예, 명나라 들어오면서 조명연합군, 조선과 이 명나라 연합군이 드디어 이 평양성에서 큰 승리를 거둬냅니다. 평양성 전투.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을 막아내면서 더 이상 일본이 북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상실케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오히려 일본이 수세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일본 또 밀립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큰 전투 한 번 또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권율 장군. 네, 이 권율 장군이 주도했던 그 이름도 유명한 행주대첩.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행주대첩. 행주산성 싸움이잖아요. 예, 이 행주산성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때 여러분들 왜 행주 그 치마에다가 돌을 날랐다 뭐 이래서 이겼다라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물론 행주 치마에다 돌을 날랐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는 못 이겨요. 무슨 싸움이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 조총 갖고 오는데 행주 치마로 돌 날른다고 이깁니까 그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관군, 민간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쳤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행주치마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날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여러분들 행주첩에서는 신무기가 있었어요. 그 신무기가 뭐냐면 화차, 다연발 어떤 로켓포라고 보시면 돼요. 투투투투투투. 우리나라가 조총은 그 당시에 많이 발달 안 돼 있었지만 화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 유리한 어떤 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화차와 같은 신무기들이 여기 행주치마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승리의 어떤 그 요인이 있는 것이 이게 다 뭐 행주치마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임진왜란이 휴전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명나라, 일본이
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휴전기가 이제 그 휴전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휴전 살짝 휴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휴전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정유재란이라 그래요. 그걸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후에 있는 그 모습인데 정유재란인데 이때 이제 또 활약했던 인물이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 바로 역시 또 이순신. 이순신이 정말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시기와 질투가 많죠. 질투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다시 백의종군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수군을 맡게 됩니다. 근데 맡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조선 수군이 괴멸한 상태예요. 원균 아시잖아요. 그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7,000량 해전에서 완전히 괴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그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말이죠. 그래서 벌인 전투가 뭐예요? 그 전투 정말 기적의 전투였죠. 12척, 배 한 척 많은 13척의 배로 무려 133척 이상의 배를 공격해서 이겼던 그 유명한 전투, 그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명량해전. 명량전투. 명량해전이죠. 명량해전. 그리고 일본이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할 게 돌아왔더니 무슨 소리? 니네들이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 사람 이렇게 많이 어딜 가? 라서 끝까지 추격하면서 그들을 응징했던 전투.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 되는 겁니다. 그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임진왜란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산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네, 요것을 바로 임진왜란 이 세 전투를 우리는 임진왜란 3대첩. 네, 이 전투를 우리는 임진왜란 3대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3대첩. 이게 바로 임진왜란 3대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투들과 어떤 순서들과 사람들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 명나라 말고요 또 다른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때 여진족 기억나요? 왜 여진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뭐 윤관이라든지 이자겸, 김부식, 묘청 이런 인물들이 여진족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여진족이 또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후금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왜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금나라 있잖아요. 금나라.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 그 금나라 뒤에 또 나오는 나라다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 후금 과정 속에서 이 후금들이 성장한 과정 속에서 우리와 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임진왜란이 여러분들 이 앞쪽에 가면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1636년에 바로 전개되었던 전투 바로 병자호란. 이게 바로 1636년에 전개되었던 그런 전투가 될 텐데 이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당시 그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임금이 선조였는데 그 선조의 아들이 이제 선조가 죽고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여러분 조선시대 때 군이 두 명이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근데 연산군은 진짜 폭군이에요.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칼로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왕인데 광해군은 좀 살짝 좀 그런 측면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 광해군 당시에
어떤 외교를 펼쳤냐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 왜 그랬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광해군이 집권할 당시에 당시 그 정세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명나라, 자 여기 이제 명나라가 있습니다. 이 명나라가 있는데 이 명나라는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 이제 조명연합군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임진왜란 때. 근데 명나라는 이미 서서히 기울고 있는 지는 해였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이 여진족이 다시 뭉쳐가지고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광해군이 가만히 있어봐. 명나라 편을 들자니 후금이 나중에 두렵고 그 명나라 편도 안 들자니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광해군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뭐라냐면 이 중립의 노선 속에서 바로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홍립 투항 사건. 그러니까 명나라와 후금이 싸울 때 명나라가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광해군이 고민되다가 강홍립을 살짝 불러요. 살짝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일단 명을 도와는 주는데 상황 봐서 알아서 해결해라.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너무 큰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가서 상황 봐서 알아서 후금 쪽과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항복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당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나라예요. 명분과 의리. 정말 이 명분과 의리라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생각은 좀 그렇잖아.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리를 잃으면, 명분을 잃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망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해군이 지금 우리를 좀 도와주었던 명나라를 지금 배반을 하고 청나라 이 오랑캐 따위들과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은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조를 중심으로 해서 광해군을 쫓아낸 사건, 인조 반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정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2번 있어요. 그 연산군을 쫓아냈던 중종 반정이 있고 그리고 광해군을 쫓아냈던 인조 반정이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중종 반정은 임진왜란 전에, 인조 반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조 반정으로 광해를 쫓아냈으니까 인조 정부는 무조건 명나라예요. 무조건 명나라. 의리와 명분을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펼쳤던 그 외교는 어떤 외교냐면 친명 배금 이겁니다. 무조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이 오랑캐와 같은 금나라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금이 뭐야?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한판 하자는 거지? 라고 해서 이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후금이 쳐들어온 첫 번째 전투. 네. 이 후금이 쳐들어온 첫 번째 전투. 그 전투가 바로 정묘호란이라는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정묘호란이라는 거예요. 정묘호란. 이 정묘호란 때는요, 일단은 형제의 관계,
형제 관계로 일단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여전히 이 정부는요, 조선 정부는요, 이 친명배금 정책을 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명배금 이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라리 이것들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돈 세운 나라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이 이제 터졌을 때는요, 이제는 이제 이 뭐 청나라가 뭐 가만두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항복을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 정명호란 때 우리한테 항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친명 이러는데 이번엔 용서 없다. 너희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47일간 버팁니다. 남한산성. 으로 들어가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삼전도에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네. 이때 이 항복은 정말 치욕적인 항복이었죠. 309고 둘에.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항복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그 관계는 이제 군신 관계. 군신 관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한 이 남한산성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해요. 예, 그때 바로 최명길과 김상원이죠. 네, 이런 인물들. 최명길은 주화파예요. 김상원은 주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주화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싸웠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빨리 이걸 수습을 하자. 사실은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저 청나라가 이제 요구했던 건 뭐냐면 맨 처음엔 야 너희들 왕족 고위 관료 보내. 그리고 빨리 게임 끝내. 라고 했는데 친명배금이 워낙 이 정신이 강하니까 가짜 왕족을 보내는 거예요. 가짜 왕족을. 이게 발각되니까 열받은 거야. 너 안 되겠다. 그 다음 왕세자 보내. 왕세자 보내라고 왕세자. 그런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왕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명길은 자꾸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빨리 지금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현실주의인 사람이었고 김상원은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지금 명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명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명나라는 우리가 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인데 의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끊고 그 금수와 같은 그 오랑캐인 이 청나라한테 우리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될 바에 우리 나라 망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점으로 바라보면 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그 의리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병자호란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활동했던 이 정명호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장수가 있다면 임경업 장군. 네, 임경업 같은 인물. 사실 이제 임경업 장수가 있었던 이 곳은요, 호란이 벌어졌을 때는요, 통과! 네,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어떤 전술은 뭐냐면 빨리 왕을 사로잡자. 게임 끝내자.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런 인물들이 바로 다 이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외란과 호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큰별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12척의 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 수군이 7,000량에서 괴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서웠나 봐요. 12척의 배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거기 있다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2척의 배가 명량에선 무려 133척, 자신의 10배도 넘는 그 배를 향해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7,000량의 12척의 배와 명량의 12척의 배는 정확히 똑같은 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겐 12척의 배가 모두 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7,000량의 12척의 배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명량의 12척의 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는 12척의 배씩이나 있는 명량의 12척의 배이기를 바랍니다.